안녕하세요. 골드만 싹설입니다. 오늘은 유럽의 신성 로마 제국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프리드리히 1세 이 사람이 이제 1100년경 사람이네요. 1155년 이때 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서기 800년부터 1806년 1806년이면은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황제로 즉위를 막 했을 때 나폴레옹이 가장 세력이 강했을 때죠. 1806년까지가 뭐 아무튼 나폴레옹 때문에 이제 신성 로마가 해체가 됐죠. 그래서 800년부터 1806년까지 거의 한 1000년간 유지가 되던 제국이 되겠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독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동쪽 지역, 지금은 이제 부르고뉴라든가 뭐 이런 지역,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 롬바르드 지역, 뭐 이쪽 밀라노, 뭐 제노바 이런 그 이탈리아 북부 지역, 그다음에 이제 그 동유럽 쪽에 그 이제 그 이탈리아 이제 위쪽에 있는 그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이제 그 위쪽에 있는 체코슬로바키아,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 전부 그 근처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발칸반도 북부에 있는 슬로베니아라든가 뭐 이런 그 적을 전부 지배를 하던 독일이 주 거점이죠. 것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었죠. 그래서 한 1000년간 지속이 됐고, 신성 로마 제국은 이제 800년부터 한 1000년이 지속이 되면서 중간에 이제 약간 그 와해되는 기분도 있었고, 뭐 이제 그 1000년이라는 세월이, 그다음에 이게 제국이라고 해서 이제 로마 제국 같이 이제 하나의 강력한 중앙 집단이 아니고, 이 당시에 그 독일 쪽이라든가 이제 오스트리아, 뭐 체코슬로바키아 이쪽 사정을 볼 것 같으면은 그 당시 유럽에서 이쪽에 그 프랑스 쪽은 상당히 이제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이루었지만은 이 독일 쪽은 그런 강력한 국가를 못 이루고 아주 그 뭐 수백 개의 작은 그 영토, 수백 개의 작은 제후국들, 그러니까 쫙 그런 것들이 이제 연합된 어떤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좀 느슨한 중앙 집권이라고 볼 수가 거의 없는 그런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난립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든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놈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뭐 대충 이제 통치를 한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한 1000년 동안 유지를 해왔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쪽에 가서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세력이 셌던 게 가장 북쪽에 독일 가장 북쪽, 그다음에 이제 그 폴란드 북쪽, 그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그 발트 3국에 해당되는 리투아니아,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에스토니아, 뭐 요쪽에 그 이제 그쪽 북쪽, 아무튼 그 해서 이제 그 폴란드 북쪽, 독일 북쪽에서 세력을 갖고 있던 프로이센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독일을 통일을 하면서 지금의 이제 통일된 거죠. 그래서 어떻든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그 어떻든 그 당시에 이제 한참 세력이 강할 때는 이제 독일을 위주로 해서 그다음에는 이제 스페인과도 이제 혈연 관계를 해서 스페인까지도 이제 지배를 하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 어떻든 그 이게 좀 약한 그 중앙 집권 체제였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이제 가장 강력한 사람이 하나씩 나타나서 다시 한번 이제 뭐그 이제 그 확고한 어떤 중앙 집권 체제를 이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나타난 사람 중에서 유명한 이제 그 분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좀 그게 이제 처음에 800년부터 814년까지 14년간 통치를 한 사람이 이제 카를 1세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가장 이제 그 유력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한번 이제 획기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국가를 정비한 사람이 이제 오토 1세가 되겠는데, 오토 1세가 통치를 한 기간은 이제 962년부터 973년까지 1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1792년부터 1806년까지 14년간 통치를 한 사람은 마지막 통치자는 프란츠 2세가 되겠습니다. 80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교황 레오 3세가 그때 이제 프랑크의 왕인 카를로스, 이 사람들이 전부 프랑크족이죠. 서기 한 700년경에 프랑크 744년 뭐 이제 이때 이제 750년경에 이제 프랑크의 이제 그 프랑크족인 샤를 마뉴가 이그 유럽을 다 점령을 하고 통일을 하죠. 샤를마뉴가 그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뭐 그다음에 동유럽, 뭐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이쪽을 다 다 이제 그 점령을 하고 지배를 한 게 샤를마뉴입니다. 근데 샤를마뉴가 이제 죽으면서 그 이제 아들들이 이제 땅을 나눠 갔죠. 그래서 이제 그때 나눠 가진 게 이제 동프랑크, 프랑크가 이제
분열이 되죠. 그래서 동프랑크는 이제 독일 쪽이 동프랑크, 그다음에 이제 서프랑크는 이제 프랑스 쪽이 이제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남프랑크나 중프랑크는 이제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 개로 쪼개지는데, 요게 이제 쪼개지는 시점에서 이제 800년 요때 이제 동프랑크 독일 쪽에 그 왕이 그 카를로스 1세였는데, 이 카를로스 1세가 이제 카를 1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황 레오 3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임명을 합니다. 하면서 서로마 제국이 이제 473년도에 멸망을 했는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지 거의 한 300년이 지났지만은 로마 제국의 부활을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프랑크는 이제 그 당시에 수백 개의 연방 국가로 구성이 돼 있고, 서프랑크는 이제 프랑스 왕국을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프랑크는 이쪽은 제한적으로 분권화된 선거 군주국, 선거로 해서 군주를 뽑는 때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란츠 1세가 있습니다. 프란츠 1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멸망을 할 때, 마지막 1806년에는 어떤 상황이, 이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된 1806년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나폴레옹 1세가 라인 동맹을 만듭니다. 라인 동맹은 뭐냐면, 나폴레옹 1세가 프랑스죠. 프랑스의 속국인 라인 동맹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라인 동맹이 어디에 위치했냐면, 프랑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이센, 그 당시 이제 강력한 세력이 이제 프로이센이었고, 독일 북부의 프로이센, 그다음에 러시아 사이에 완충지대로서 라인 동맹을 나폴레옹이 만듭니다. 이 당시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프란츠 2세였죠. 프란츠 2세가 이런 수모를 당하니까 제국의 해체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란츠 2세가 그 당시에 지배를 하고 있던 것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황제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헝가리와 크로아티아와 보헤미아 국왕을 겸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란츠 2세가. 그래서 헝가리는 아시다시피 중유럽이죠. 동유럽 중에서 중간에 있죠. 바로 이제 이탈리아 북부쪽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크로아티아 왕도 겸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이제 발칸반도 북쪽에 있는 게 이제 크로아티아고, 세르비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해서 이제 크로아티아는 이제 발칸반도 북쪽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헤미아 국왕도 하겠습니다. 보헤미아는 이제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 중에서 체코 쪽, 여기 이제 보헤미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스트리아 북쪽이죠. 그다음에 이제 헝가리 북쪽이고, 그래서 프란츠 2세는 프란츠 2세 마지막 프란츠 2세 신성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프란츠 2세의 마누라는 누구냐면은 시칠리아 출신의 마리아 테레지아가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낳은 딸이 이제 큰 딸이 마리 루이즈입니다. 마리 루이즈인데, 마리 루이즈가 나폴레옹 1세하고 결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조세핀하고 아주 유명하죠. 근데 조세핀하고 이혼을 하고 나서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큰 딸 마리 루이즈를 맞아들여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전략적인 결혼이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란츠 2세가 이제 그때 1806년대의 사람이고, 이 사람 말고 또 유명한 신성 로마 제국의 군주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프란츠 1세가 있죠. 프란츠 1세. 프란츠 1세가 누구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1745년부터 1765년 동안 20년 동안 통치를 하죠. 37살에 즉위를 해서 57살에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누라도 이름은 똑같은 마리아 테레지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의 딸이 이제 프랑스 루이 16세의 아내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되겠죠. 단두대에 사라지죠. 그래서 이제 이 프란츠 1세 1750년 요때 있던 프란츠 1세가 이 사람은 원래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아니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인데, 이게 여자기 때문에 여자가 마리아 테레지아 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낳은 거죠.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가 이제 마지막 여자인데, 이 여자가 황제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당시 이제 법으로 해서, 그래서 황제가 못하니까 이제 남편을 구해서 남편이 황제를 시키고, 이제 실질적인 권력은 마리아 테레지아가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명목상의 황제 신성 로마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가문이 이제 끊긴 거죠 어떻든. 그래서 이제 마리아 아, 이 프란츠 1세가 이제 명목상의 황제가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출신은 이제 이쪽이 아니고 프랑스의 이제 북동부에 있는 로트링겐의 그 군주였죠. 공작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의 그 중간에 있는 토스카나의 대공이었죠. 그래서 이런 쪽에 있었죠. 그래서 이 그 로트링겐이라는 데는 어디냐면은 그 프랑스 북동부에 있으면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국경에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그 프란츠 1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딸인 마리아 테레즈와 결혼을 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면서 명목상의 황제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 딸은 마리아 앙뚜아네트는 프랑스 루이 16세한테 시집을 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사람들의 아들이 이제 또 계속 이제 황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요제프 2세, 그다음에 레오폴트 2세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이어나가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볼 것 같으면은 그 중에서 신성로마 황제 중에서 프리드리 1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프리드리 1세라는 사람이 제위를 한 유명한 사람이죠. 프리드리 1세.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은 별명이 붉은 수염 바르바로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그 똑똑하고 유능하고 신성 로마 제국을 그 확대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독일 왕도 겸했고 이탈리아 왕도 겸했습니다. 재위 기간은 1155년부터 1190년까지 35년 동안 재위를 했고 33살에 즉위를 해서 68살까지 막강한 정치력을 휘두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25살 때 1147년에 2차 십자군 원정에 참가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25살, 이 사람이 황제가 즉위된 게 33살이니까 상제 즉위 전에 이제 한 8년 전이죠. 이때 25살, 한참 젊었을 때는 독일의 남부 지역인 슈바벤의 공작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 당시에 독일 왕인 콜라트 3세와 함께 2차 십자군에 참석을 했지만은 뭐 이 십자군 운동이 이제 실패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1152년 30살이 되면서 황제가 되기 3년 전에 독일에 있던 그 많은 제후들, 선제후들이 이 그 30살 때 이제 독일 왕으로 선출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1174년에 그다음에 이제 52살 때 한참 이제 왕으로서 이제 그 할 때도 이때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52살이 될 때, 33살에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고 나서 52살이 될 때까지 한 20년 동안 이 그 프리드리 1세는 끊임없이 이제 독일에 근거를 두고 있었지만은 끊임없이 남쪽으로 이탈리아를 침공을 합니다. 이탈리아를 계속 침공한 뭐 성공은 못하지만은 계속 이탈리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1174년에 52살이 됐을 때는 이미 5번째 이탈리아 원정을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얘들이 왜 이렇게 그 이탈리아를 공격을 하느냐 하면은 이 그 신성 로마 제국 이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이 로마 제국의 고대 로마 제국 황제의 후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선조들의 땅인 로마를 회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이탈리아 로마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계속 이탈리아 로마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52살 때 이제 5차 이탈리아 원정을 해서 이탈리아 북부인 원정을 하지만 또 여기 또 실패를 하죠. 왜냐하면 그 이탈리아 북부에 있던 그 롬바르디아 동맹하고 그 당시에 이제 교황인 알렉산드르 3세한테 이제 그 독일군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1189년에 67살이 되었을 때 이 아저씨가 68살에 죽으니까 죽기 1년 전이죠. 1189년에 죽기 1년 전에 67살 때 나이도 많죠. 이때 이제 3차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서 이때 참가를 합니다. 이때 이제 프랑스 이 사람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왕인 카페 왕조의 필립 오퀴스트 필리프 2세 그다음에 이제 그 영국 잉글랜드의 그 사자 시망 리처드 1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3차 십자군 운동에 참가를 한 게 1189년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10만 대군을 동원을 하죠. 10만 대군을 동원을 해서 육지로 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진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육지로 해서 이제 헝가리를 지나고 세르비아를 지나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지나서 아나톨리아 반도와 아르메니아를 지나서 공격을 하면서 가면서 계속 그 당시에 이제 그 무슬림 세력인 이집트의 아이유브 왕조의 살라드 아딘하고 이제 그 싸움을 하죠. 그다음에 1190년 마지막 68살 때 이때 죽죠.
68살 때 1190년 이때 이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이쪽에 남동쪽에 있는 킬리키아라는 곳이 있다. 킬리키아 이게 이제 실리키아라고 하는데 킬리키아의 살레프 강이라는 곳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그 터키 이렇게 터키가 이렇게 있고 그 터키에 이렇게 밑에 쏙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키프로스 섬이 있죠. 큰 섬인 키프로스 섬이 있죠. 이제 그래서 키프로스 섬에서 북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터키 해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황제가 죽으면서 그 10만 대군의 독일군이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들이 이제 그때 이제 오스만 투르크족이 이제 공격을 하고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10만 명에서 한 5천 명만 살아남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크레에 도착을 합니다. 아크레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에 있죠. 뭐 지금의 한 시리아 정도 있는데 아크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황제의 아들인 슈바벤의 공작. 슈바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 남부 지역에 있는 지역이죠. 슈바벤의 공작을 하고 있던 그 황제의 아들인 하인리 6세가 이제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죠. 하인리 6세가 아버지의 시체를 수습을 하고 자녀 병력들을 챙겨서 처수를 하죠. 이 하인리 6세도 좀 불행한 사람이다. 뭐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32살에 젊은 나이에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차 십자군은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지는 못하고 살라딘과 평화 협정을 맺어서 예루살렘은 살라딘 무슬림의 소유로 하고 그 대신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서로 협의를 해서 한 것이 바로 그 프리드리 1세, 그러니까 그 붉은 수염 바로바로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